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좀 채팅창에서 보고 답을 해드리려고 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 주식 첫걸음 오늘 두 번째 강의가 해야 될 날입니다. 해야 될 날인데 오늘은 이제 이 두 명의 괴물 토론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내일 제가 이제 그 미국 주식 첫걸음 두 번째 강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희 토론에 집중하셔서 앞으로 어떤 이제 하반기 볼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I 최용석과 괴물 이창구 이제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요 그림은 제가 중간에 이제 VS도 뺐습니다. 이제 뭐 이게 뭐 의미가 있나? 그래서 자, 오늘 또 어떤 또 난장 토론이 이어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두 갈래의 갈림길인데 제가 이제 왜 이 갈림길이라는 글을 썼냐? 지금의 하락에서 내가 홀딩을 해야 될까? 내가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약간의 리밸런싱을 해야 될까? 약간의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어떤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또 이런 부분을 각자 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큰 수확을 얻고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갈림길로 가도록 하겠고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관련된 리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2월부터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가 상반기에 어떤 의견들 뭐 있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좀 이런 부분은 내 예상과 좀 달랐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괜찮았다. 자, 그런 부분을 한 번씩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파고님부터 한번 갈까요, 오늘? 네. 일단 상반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움이 많은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시장의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높았을 뿐더러 시장의 좀 예외적인 수준의 하락까지 간 상황을 저 역시도 사실 예측에 그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으로 봤을 때는 저 역시도 나스닥 기준 20% 중반 정도의 조정이 충분한 조정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35% 가까운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과정에 대처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걸 스스로 반성해 봤을 땐 역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지속성이 이 정도까지 길어질 거라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을 저도 뭐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고 전쟁. 역시나 지난 10년이 넘는 경험 내에서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은 중립적인 이벤트가 있고 아주 뭐 극단적으로 좋은 케이스가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실 전면전 확대의 장기화될 가능성이 전쟁 당시에도 한 20% 정도 낮은 확률로 저는 예측했었는데 가장 배대한 케이스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좀 저희 예상보다는 좀 힘든 시장을 유난히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하나 더 후회되는 부분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사실 작년 1월부터 지속된 1년 6개월에 가까운 조정이 굉장히 큰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저 역시도 작게나마 활용을 했지만 크게 베팅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후회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반기에 중국 시장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을 조금 봤고 베팅을 좀 하긴 했지만 크게 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반면 미국 시장에는 사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 상반기는 뭐 제 스스로 느끼기에 뭐 10점 만점 6.7점 정도 6.7점 만족스럽지 못한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느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점수를 잘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저희 토론 또 상대로 하시는 또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한번 또 인사 먼저 하시면서 바로 또 이어갈죠.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저희 또 스튜디오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뭐 좀 익숙합니다. 이제 어떻게 상반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3프로 출연할 때마다 오늘의 시장 요약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상반기 시장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게일의 유명한 노래기도 하죠. A, B, C, D, E, F, U. 이거 뭐예요? At 2022, Bitcoin, COVID are dead, Energy, Food are up. 야, 화려한데요. 뭐
뭐 어떤 거네요? 네, 사실 올해 상반기 동안 시장 변동성 상당히 컸는데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코비드는 좀 죽었다고 표현을 했고요. 에너지와 푸드가 많이 올라갔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상반기를 요약해 보면 전쟁, 물가, 금리 그리고 침체로 이어지는 하락 요인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상반기 신냉전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지역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지역적 문제가 발생했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요청 혹은 가입 시도였다는 의견들이 많긴 한데 예. 그 2030년까지 바이든이 전기차를 50%까지 치우겠다는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친환경 대 이 에너지의 전쟁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대 에너지와의 전쟁이었다. 네. 예. 상반기가 자 그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바로 그냥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연초 예상했던 관점과 지금의 관점의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보면서 이제 나는 약간의 어떤 길을 좀 변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그 관점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예, 최파고님. 네. 역시나 상반기에 제 스스로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저희 인식 자체를 수정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5년간의 경험이 저희 투자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2022년이긴 하지만 2020년으로 돌이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사라져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실제로는 결국은 증시의 영향력 자체도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컸을 뿐더러 2021년과 2022년까지도 저희는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걸 보면 코비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초기의 저희 인식은 굉장히 틀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2009년 정도가 제가 레이 달리오와 브리지워터에 굉장히 빠져있고 몰입돼 있는 시기였는데 코로나 발생 당시에 레이 달리오나 그 브리지워터에서 나오는 코로나 관련 코멘트를 제가 초기에 다 읽었었는데 당시에 미국 최고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조차도 과거의 사스 메르스 사태를 봤을 때 증시를 완전히 무너뜨릴 키팩터가 되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 초기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인식들은 사실 수정돼야 마땅한 걸 보면 어떤 이벤트, 결정적인 이벤트, 예외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영향력을 사실 투자로 정확히 계측하기 얼마나 어려운 걸 느끼게 되고 올해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일 텐데 저조차도 뭐 많은 애널리스트나 다른 분들처럼 전쟁 초기에는 전면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예측했었고 또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가진 경제의 규모나 유럽과의 관계를 봤을 때 독단적으로 장기화되는 전쟁을 치르기는 무리가 아닐까라는 인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그 인식을 점점 더 바꿔가고 있고 특히나 러시아가 유럽을 압박한 형태가 에너지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압박한 형태에서 유럽과 러시아로 봤을 때 유로연합 대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압도적인 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저희 유럽이나 혹시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지 않았을까, 잘못 인식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자기 교정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러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란 그 파워가 유럽을 재정위로 밀어넣는 현재의 형태가 생각보다 극단적 형태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전쟁 초기에 제가 가지지 못했던 인식인데 현재의 방향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장 좀 빠르게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최정국, 이창국, 네, 저 역시도 연초에는 코로나 봉쇄 해제로 좀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이긴 했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이 발발을 했고 중국이 부분 봉쇄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그다지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여행.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연초 예상했던 관점과 지금 관점의 첫 번째 차이점이고 전쟁 이후로는 에너지에 좀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광, 풍력으로 이어진 에너지원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에 좀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산업에서도 새로 산업에 대한 효율화를 하든 아니면은 새로 등장하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이 역시도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기존 에너지원보다 좀 더 광범위한 에너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폭넓은 에너지원에 좀 더 집중하는 쪽으로 생각의 사고를 조금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럼 에너지는 계속 지고 가시겠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폭넓게. 에너지를 지고 간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사실 저희 포트플랜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진 않지만 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인 환경으로 간다는 말은 결국은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 강해진 국면으로 가는 거고요. 저는 여전히 그 가능성이 정상의 가능성보다 낮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는 사실 에너지가 추세된다고 해서 에너지에 베팅할 수 있는 성향의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거나 안전자산의 달러 비중을 높임으로써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국면에 에너지 섹터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린다거나 그걸 포트폴리오 메인 수익의 기회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투자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 관리 쪽으로 더 무게가 있는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에너지 쪽으로 그냥 가실 생각이신지. 이거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방어가 먼저냐 공격이 먼저냐인데 그렇죠. 예. 사실 시장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3프로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줄 빠따 맞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살아있는 산업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에너지 역시도 최근에 이제 바이든의 중동 방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었고 예. 이 시장이 인덱스가 하락한다라는 건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현재 주식시장은 카지노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시장이 워터밤에서 물총 쏘는 상황이었다면 예. 지금은 진짜 전쟁터에서 스나이퍼처럼 저격해야 되는 건데 그 스나이퍼의 저격마저도 맞지 않을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100%를 할 수는 없잖아요. 현금 그렇죠. 100%를 할 수는 없으니 굳이 그 중에서 탑픽으로 뽑으면 그러니까 10명의 10개의 선택지 중에 탑3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탑3를 뽑아보면 에너지와 푸드와 관련된 애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에너지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광범위한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광범위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존에 우리가 그냥 현재 유가와 천연가스를 대표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높이는 게 어느 정도 균형추를 맞추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 바이든의 중동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점에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실무진들이 어느 정도 그 둘의 그런 계약이나 대화 내용이 확정이 돼서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우디 역시도 유가가 폭락하는 걸 원치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었고 러시아와 중동에서는 그거를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단순 나토 가입이 아닌 그런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간다고 해서 사우디 역시도 어떠한 조건부 계약이나 조건부 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상상력을 좀 가동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원하는 이 미국에게 원하는 딜은 무엇인가? 하나는 미군의 그런 군사력으로 사우디를 지켜줄 것, 혹은 뭐 이란과 다시는 핵 협상을 하지 않는다. 혹은 유가가 80불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에 다시 자기들의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옵션 같은 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옵션은 저의 상상력이기 때문에 결과를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난 몇 주 전부터 바이든의 중동 방문이 확정됐을 때부터 유가는 조정을 받긴 했으나 저 역시 최근에 유가가 100불이 깨지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유가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다라는 거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방어를 더 단단히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반대로 유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방어를 한 상태에서 일부 포지션은 에너지로 잡아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야, 진짜 빠꾸가 없네요. 빠꾸가 없어요. 네, 살아있죠. 살아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어찌 보면 또 저희 이제 마지막 상반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의견이 될 수 있는데 질문이 하락장에도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방어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 물론 경기 침체가 이런 장이 앞으로는 오지 않아야겠지만 이런 장에도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저희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파고님 한번. 네. 기본적으로 그나마 올해 시장에 비교적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 그러니까 역시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 낙폭을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역시나 달러의 힘이 많이 기여했던 것 같고요. 달러.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이미 대부분의 자산들, 고객분들 자산의 50% 이상의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 환차익 부분이 사실 올해 상반기에 대략 15% 정도 기여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네. 지수형 ETF의 비중이 많았던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 하락폭은 굉장히 깊었지만 그분의 절반 이상을 환차익을 통해서 커버해줬던 부분이 미국
포지션을 그나마 잘 방어해냈던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달러로 만약에 에너지 쪽 비중을 더 늘렸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러한 대응은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나마 중국 쪽에서 대응이 좀 성공적이었던 건 저희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나마 윤기 실리콘이었던 덕분에 윤기 실리콘은 최근에 약세 구매에서도 사실 태양광의 주도주로서 지위를 잃지 않았고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상대로 좀 뜨거웠던 영역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달러의 비중이 충분히 있고 윤기 실리콘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방어에 성공한 포트폴리오였다. 물론 올해의 시장을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포트폴리오였지만 비교적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는 성공하지 않았나 정도가 달러로. 네. 야. 작게나마 상반기에 제가 잘 대응한 부분이 아닐까. 아니 그럼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달러요? 메타로 박살나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사로 그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하필 메타. 알겠습니다. 예. 자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네, 예. 저는 올해 그래도 하락장에서 방어를 할 수 있던 요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먼저 테마, 손절, 현금 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려울수록 사실 극소수의 테마들이 좀 요동을 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상증자 테마가 이런 하락장에서 좀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이상한 게 감에 잡혔을 때 종목을 대거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20개 가까이 됐던 종목을 현재 8개까지 줄여놓은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20개 종목이 있는데 그 8개까지 줄일 수 있는 그 손절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걸 물론 이제 감이겠지만 뭐 어떻게 그렇게 손절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손절을 할 때 이제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어느 종목이 박자가 맞을 것이냐, 어느 산업이 맞을 것이냐. 근데 이번 시장에 그 박자가 안 맞는 산업이나 기업 먼저 이제 제거를 먼저 하고요.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은 그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시장이 하락한다는 건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먼저 봤던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금 비중을 또 마지막으로는 그 현금 비중 관리인데 제가 여기 3%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익 실현을 할 때 상계 매도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손절을 해야 될 시기가 있으면 물론 수익 실현 없이 손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100만 원 수익이 났을 때 50만 원 손해 보는 만큼 팝니다. 그러니까 수익 보는 종목과 손실 보는 종목을 팔면 급격한 현금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는 20에서 50%로 유연하게 현금 비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30에서 40% 사이에 현금 비중이 있습니다. 30에서 40%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 뭘 질문하려다가 좀 까먹었습니다. 오늘 이창훈 선생님이 오늘 템포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빠릅니다. 네, 아주 빠르고. 좋은 느낌 살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핵심 메인 또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뭐 방어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좀 알려주셨는데 2020년 하반기 시장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핵심 키워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뭐 이창구 선임 매니저 먼저 가볼까요? 네, 올해 사실 가장 핵심 키워드는 유가 그리고 신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좀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투자처를 고를 때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올해 환율 제가 오늘 기준까지 좀 뽑아봤는데 제일 강했던 통화 러시아의 루블입니다. 16% 강세고요. 달러 인덱스가 13%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통화는 계속해서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위안화가 5% 약세, 원화가 10%, 유로가 12%, 엔이 19% 약세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환율에서부터 이미 좀 밀리고 있는 양상들이 보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랑 좀 손을 잡으면서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값싼 유가를 들여오면서 생산자 원가 즉 생산자를 그러니까 뭔가 소비재를 만들기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상당히 저렴해졌던 거에 기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하반기 시장 전망 핵심 키워드를 유가와 신냉전으로 뽑은 만큼 결론적으로는 생존이 먼저다. 생존이 먼저다. 네. 유가와 신냉전. 생존이 먼저다 하면은 뭐 어떻게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뭐 에너지 뭐 보고 있지만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좀 보수적으로 좀 방어도 좀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아까 제가 예. 뭐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카지노보다 낮은 확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스나이퍼. 근데 일단은 보면 전 세계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준 게 좀 우려스럽긴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더 윗가격에서 진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는 예. 지수가 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횡보라도 하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거래 대금의 증가가 좀 증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정량적인 지표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정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러한 국제적인 긴장감이 완화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탈세계화로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의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먹혔던 투자 전략을 완전 재수정해야 된다. 예, 저는 신냉전이 우리가 전쟁도 뭐 짧게 끝난다 했지만 계속 길어지고 있고 예. 뭐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중반을 지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은 찬바람 불고 가을 겨울이 올 것이고 근데 이게 1년으로 끝나면 또 다행이죠. 근데 제가 농담처럼 지난번 냉전 시대 때는 달에 가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경쟁 체제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화성에 가야 끝나지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농담도 예.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길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익숙했던 투자 전략을 완전 재수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최근에 10년 동안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그 인플레이션이 워낙 낮았고 네. 그러니까 저물가와 이제 그 성장에 대한 목마름 저성장도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성장주에 좀 더 돈이 몰렸고 사실 조달 비용 자체가 상당히 쌌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워낙 낮았으니까 예. 뭐 유럽도 제로금리, 일본도 제로금리, 미국 역시도 저금리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러한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을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물론 금리는 어느 순간 다시금 방향을 바꾸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신냉전 체제에서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공급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2022년 하반기 전망은 그야말로 저 역시도 갈림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제가 2011년부터 시장에 몰입해서 경험해온 지난 12년간의 시장은 대부분의 시기는 극단적인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시장을 불안하게 한 요인들이 있더라도 결국 위기가 지나가고 회복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평균 회귀, 정상화의 힘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 올해 시장 역시도 여전히 상반기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12년간 나타나지 않았던 극단적인 형태의 위기로 가는 패턴, 그러니까 2008년 리만과 같은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그래요? 리스크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하반기에 봐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키가 되는 건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우선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 전략들이 유럽을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정도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봐서 유가에 대한 팩터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팩터는 미국 시장에서 이남은 교수님 말씀해준 것처럼 현재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유럽이나 부동산 매물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인식한 것보다 레버리지가 높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구조에서 과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버텨낼 체력이 있는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버리지를 많이 쌓은 부동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월세로 충당 가능했던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받는 월세를 통해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부실에 관한 얘기가 국내나 미국이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관련 리스크 요인을 계속 점검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우리들은 인플레이션이 현재 상반기 혹은 7월 중으로 피크아웃하고 꺾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 꺾이는 속도가 우리의 예상만큼 빠르게 안정화될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10년의 경험 내에선 대부분의 시기는 위기에 관한 얘기는 많았지만 정말 리만과 같은 극단적 형태의 위기로 가는 패턴은 없었고 대부분은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직전에 시장은 자율적인 회복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 올해 그러한 패턴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저 역시 가지고 있고요. 그럼 시장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걸 약간의 감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상반기 20% 정도로 전망했다면 지금은 30%, 40% 점지로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상반기에 그 정도의 극단적 상황에서 인식하지 못 그렇게 보지 않았던 이유는 시장은 어쨌든 자율적인 존재고 대부분의 정보를 선반영하려 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싼 가격들, 또 가상화폐 자산에 껴있던 버블에 대해서 모두 다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 인식했던 사항들에서 우리가 2008년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위기를 다시 반복할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 시장이 2008년의 트라우마를 아직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엔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그 키 팩터들이 결국은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같은 것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2008년 리만댐이 한번 부실 매물을 털어냈기 때문에 안정화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레버리지가 쇼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듭 확인되고 있고 결국 이제 워렌 버핏의 표현처럼 우리가 안고 있던 산적했던 문제들이 유동성이 차 있을 땐 보이지 않다고 유동성이 미천을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실들이 보이고 있는 건데 그 부실의 패턴의 형태들이 알면 알수록 조금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현재의 시장 오히려 아는 게 더 많을수록 조심하게 되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 예. 부동산 언급을 많이 주셨으니까 제가 예. 최근에 인터넷에서 좀 베스트 댓글 하나 봤어요. 우리 집은 고정금리라 괜찮다 막 이렇게 올리신 거야 누가. 예. 근데 댓글에 너희 집 말고 남의 집이 변동금리라고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예. 다른 집이 변동금리라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 예. 전체 단지의 시가총액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집이 고정금리를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남의 집이 변동금리고 같이 살고 있는 단지 내의 주민들이 얼마나 이 이자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지가 이 예. 단지의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댓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걸 또 주식시장에서 대입해서 봤을 때 최근에 저희 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매물벽이 비어 있다. 매물벽이 비어 그러니까 있다. 거래 대금이 줄었다는 건 예. 매수하려는 사람도 매도하려는 사람도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예. 적은 거래량으로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한 채만 윗가격이든 아랫가격이든 거래가 돼버리면 곱하기 그 세대 수만큼 시가총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잖아요. 주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주식 역시도 작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변동을 할수록 그 변동폭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데 매수도 매도도 사실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시작이 되고 나면 이게 장기간 흘러가나요? 물론 뭐 시장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 기간보다는 충격의 강도가 중요할 것 같고 예. 거래량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떠한 쇼크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변동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호가가 충분하다고 하면 어떤 쇼크성 매물이 나왔을 때 그걸 작은 변동성으로 버텨내지만 예를 들어서 매수 매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의 시장의 매물이 급하게 나오면 10% 20% 변동성이 30% 40% 변동성이 되는 거고 그만큼 자산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예. 네. 아까 전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부연 설명해달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결국 2008년 리만 사태 때 우리가 배웠던 건 어떤 거냐면 고금리 환경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부채의 문제를 폭발물로 만드는지에 관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부채의 상환 비용이 과도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5억을 빚을 5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체로 내가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5억에 대한 상환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었다가 그게 300만 원이었다가 그게 400만 원이 됐는데 내 월급이 300만 원이면 나 월급이 300만 원인데 이자 상환 비용이 4억이면 그걸 이자 상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레버리지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그러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건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신 있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40억이나 50억 단위 빚을 일으켜서 건물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월세를 통해서 그 레버리지 이자를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 일으켜서 산 건물의 월세를 받아도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고 내 주머니에서 매년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건물주가 그 건물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매도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매수자가 없다면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것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의 부실 가능성이 약간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리는. 제가 최파고랑 방송을
매일 하잖아요. 매일 보고 거의 매일 보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적은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시장 요약하면서 사자성어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물극필반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 이런 사자성어인데, 사실 부동산 시장, 저희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이거는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부동산과 작년에 미국 기술주와 미국 나스닥 ETF의 흐름들을 보면 저는 올해 벌어지는 그림들이 물극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차올랐고, 그러니까 미국의 상위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거를 너무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요인들이 꽉 찼느냐? 전쟁 걱정, 지역적 문제, 공급 문제, 신냉전, 유가 걱정이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가득 찼다고 아니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알면서도 거부하고 싶어서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전망에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평균 회기를 따르는 투자자고요. 예. 이례적으로 리스키한 상황보다는 정상화된 상황이 저에겐 더 편안하고 거기에 저는 더 적응할 수 있는 투자자고 시장이 여전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아까 전 말씀드린 부분은 시장의 극단적 위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상화되고 회복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지만 회복하지 못할 리스크에 대해서 체크할 때 그러한 요인들을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 돌다리를 두들겨야 된다. 예. 그래서 특히나 지금 시장에 레버리지를 통해 공격적인 베팅을 하려는 투자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현금 비중이 너무 많이 소진된 투자자라면 현금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어떠한 자산에 과잉한 확신이나 강한 베팅을 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점검하고 가야 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네. 예,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돌다리를 좀 많이 두들겨야 되겠다. 이게 근데 오늘이 사실 토론이고 뭔가 티격태격이 아니라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사실 이 저희 글로벌 라이브 안 보신 분들 예전에 뭐 너희들 누군데 뭐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2020년 수익률 1위 또 2021년 또 수익률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들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갈림길이라는 아까 제가 주제를 갖고 나온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과거 이제 작년 코로나의 어떤 많은 이제 붐 때문에 앞으로 더 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돈을 또 이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하락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유를 해야 될까? 계속. 아니면 리밸런싱을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창구 선임 매니저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보유는 제일 위험한 전략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익 종목이 있다면 상계 매도,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추가 자금이 있다면 물타기보다 신규 투자처를 발굴하는 게 좋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신규 아직은? 투자처의 자금을 지금 섣불리 넣을 시기는 아닐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일부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 종목이 하락이고 그 낙폭이 너무 커서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과 향후 전개될 시장을 조금 밑그림을 그려보시고 그중에 우선순위가 제일 떨어지는 산업과 종목을 먼저 제거를 하는 거죠. 일부 손절. 왜냐면 조금 추가 만약에 반등을 해도 추가 왜 손절을 말씀을 드렸냐면 반등을 해도 남은 물량이 좀 포트폴리오에 기여를 할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시장이 추가로 하락한다고 해도 일부 현금화 해놓은 물량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정말 모든 종목이 많은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중에 우선순위를 고르셔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장기 보유하면 올라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지만 반대로 장기 보유에서 상당히 고생한 종목들 정말 많거든요. 2007년 조선업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견조하게도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좋다라고 했지만 제가 지난번 3프로 통해서도 말씀드린 건 2000년 나스닥이 붕괴하고 나서 인덱스가 다시 플러스로 돌기 위해서는 15년 걸렸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잘 잡아놓은 거면 예. 더 빠른 시기에서 그런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겠지만 네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시간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조금 냉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년. 야, 15년이면 몇 살이죠?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0종목이라고 한다면요. 예. 뭐 대부분이 하락이겠지만 뭐 어느 정도를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비중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개인별로 조금씩 다를 텐데요.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시고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늘릴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뭐 굳이 손절을 좀 더 미루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자금과 투자 그 현금 흐름의 비율을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계산을 해야 그게 된다. 이제 넉넉하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덜 파셔도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투자 현금 흐름이 좀 너무 부담스럽고 새로운 그런 자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결국에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이해는 돼요. 내가 이거 팔고 팔은 건 올라가고 따로 새로운 그러니까요. 포진 잡았는데 그건 빠지면 어떡하냐. 예. 우려스럽지만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역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항상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저희 같은 매니저들이 존재하는 거고 네. 물론 저희도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죠. 농담이긴 한데 이제 저희 지점 자랑을 잠깐만 하면 예. 저희 지점 진짜 좋은 게 예. 지점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지점은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화장실 그런 컨디션도 되게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화장실에 가면은 그 공간이 되게 여유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항상 만석이에요. 화장실이. 왜요? 그러니까 항상 다들 이제 매니저들도 예민해져서 이제 예민해져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현상들이 큰 일을 보러 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염도 발생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야. 화장실을 가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서 예. 최근에는 화장실 갈 때마다 자꾸 만석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들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구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뭐 저희뿐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미국에 있는 매니저들도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뭐 정말 100%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정말 극소수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서 결정해야 될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서 그 현금 비중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파원님은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네. 예. 결국 우리가 현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시장을 잘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가 어떤 투자자인지 따라서 현재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인식은 여러 번 표현하긴 했지만 현재 시장을 양극단으로 보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고 리스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복잡해지는 환경에 저는 자본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 그리고 자본 조달이 필요 없고 현금 창출력이 있는 기업들로 양갈래로 나눠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자본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의 밸류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거나 기본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위기가 지나고 나면 더 강해질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기업, 제3의 뷰는 현재 위기에 오히려 기회인 기업들이 있을 건데 그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는 현재 위기가 발생하고 그런 위기로부터 회복을 저도 기다리긴 하지만 그 기다리는 지점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다 보다는 현재 위기가 지나고 났을 때 더 강해질 기업에 집중해야 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걸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심상은 어떻게 보면 저는 기업들이 나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무. 우리의 자본을 어떤 묘목을 심어서 그 나무가 거대하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매출액이 커지고 이익이 커지는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은 아마존이랑 울창한 숲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가뭄이 찾아오면 작은 나무, 어린 나무들은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 죽겠지만 큰 나무들은 위기가 오고 나도 살아남거든요. 그럼 그 숲에서 영역을 더 넓혀가겠죠. 야. 네.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매머드급 덩치의 기업들은 생전 후에 그 영역을 더 넓혀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로직의 핵심은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경쟁자를 위기 속에 도태되고 나면 그 영역을 기존의 강자를 다시 차지하고 M&A 하면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위기 버텨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버텨내는 지점이 반드시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있고
M&A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의 산업에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된다. 뭐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영역들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결론을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자신 있는 영역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에 가장 기대된 영역으로 계속해서 좁혀줘야 된다. 지금은 쓸데없는 것들, 잡목들은 다 걷어내고 잡목은 가장 걷어내고. 자신 있는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나누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제 난장 토론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싹 듭니다. 나무 예. 비유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고객 상담할 때 많이 쓰던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씨앗, 종자, 나무가 있다라고 비유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씨앗의 영역에서는 스타트업들이 투자하는 영역이고 이제 어. 유통 시장으로 넘어오면 종자와 나무가 있는데 네. 저는 스타일이 당연히 종자에 투자하는 스타일이겠죠. 예. 그러니까 M&A라고 하면 저는 피인수되는 기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요. 예. 그러니까 M&A를 해서 인수를 하는 기업들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들이 아. 뭐 디폴트가 되거나 뭔가 변동성의 리스크를 좀 덜 하니까. 하지만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인수를 당할 수 있는 회사 혹은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즉 저는 나무보다 종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종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 매크로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크로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루어지는 이런 세계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자를 심고 나무를 사더라도 어느 열매가 유행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만 봐도 어떤 해는 뭐 사과값이 오르고 어떤 해는 뭐 포도값이 오른다. 뭐 이런 것처럼 주식 역시도 그 산업과 섹터에서 유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좀 말했던 것 중에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전 뭐 하실 거잖아요, 네. 어차피. 예.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샴푸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거요? 스마트폰의 샴푸화. 무슨 스마트폰의 얘기냐면 샴푸화. 우리가 예. 샴푸 기업을 듣고 멀티플을 극대화시켜 주진 않잖아요. 예, 예. 예. 예전에는 아마 샴푸도 고 멀티플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근데 샴푸, 반도체, 스마트폰 순으로 이제 앞으로 멀티플을 극단적으로 확대하기 힘들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 나무 기업들을 사서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은 올릴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가치를 당길 수 있는 투자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플을 다음 박자에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처를 지금 더 열심히 예.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최파고님 말씀해 주셨던 만약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잣나무들은 말라 죽을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종자 쪽으로 선택하신다면 그게 잣나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시선으로 보면 네.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개발자들을 대거 정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우리가 유명한 기업들인 테슬라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상황은 쉽지 않은 거고 잣나무 전에 종자도 잘못 사면 말라 죽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 예. 열매도 못 메워 그렇죠. 보고 이렇게 예, 돌인지 가겠죠. 뭐 네, 종자인지도 그렇죠. 모를 그래서 정도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종자가 된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혼자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가, 그러니까 대형 회사가 아니지만 네. 아직까지 뭐 빅테크라고 불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회사지만 얘네들의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걸음마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런 회사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은 그게 뭐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은데 자 그러면 저 최파우님이 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은 뭐 물론 더 많은 섹터가 있으시겠지만 그럼 이런 쪽의 종자를 보고 계시나요 혹시? 자율주행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예. 트렌드적으로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적으로? 자율주행은 내년 토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 내년에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야 되는데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기업들을 썸을 해서 네. 과연 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늘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른 산업들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그래도 이 없는 척박한 시장 속에서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동의하는 투자 섹터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이 거래량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부동산 오늘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예시를 들어보면 어느 아파트는 거래량이 막 풍부해요. 근데 어느 아파트는 거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팔고 싶은데 안 팔려. 네. 이러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더 높은지가 우리가 향후 투자할 박자에는 이미 저는 이런 하락장의 장기적인 인덱스의 하락에서는 장기 수익률은 점점 더 크게 벌 수 있는 확률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평균적으로 다 같이 하락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락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다음 박자에 올라갈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모니터링 하냐면 조금씩이라도 그 가격이 어느 가격선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속된다든가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곳을 빨리 체크를 해야 된다,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예. 뭐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결국에는 멀티플을 향후에 누가 더 많이 늘릴 수 있느냐 게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 건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으로 익숙했던 산업에만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아니다. 않을 수 있다. 야, 이 진짜 시장을 딱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을 딱 하고 각자.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수익률이 1이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파고님? 네. 사실 저 역시도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창구선님의 저런 투자 스타일이나 저런 네. 영역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저 역시도 이창구선님의 저와 지난 3번간의 토론을 통해서 각자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선배 후배 관계고 동료 관계긴 하지만 각자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깊은 얘기를 솔직하게 나눌 기회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없는 상황이고 그 영역에서 저 역시도 이제 아이디어를 조금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네. 투자자들은 반드시 정말 자신이 투자자라고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투자자는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그 방식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갈 거고 또 어떠한 투자자는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그 시장을 업데이트할 건데 여러 면에서 이창구 선임님과 저희 스타일은 그런 면에서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비유하자면 어떠한 예를 들어 스포츠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해에는 축구 스타들이 최고의 몸값을 받고 어떤 해는 야구 스타들이 최고의 몸값을 받고 어떤 해는 농구 스타들이 최고의 몸값을 받는다면 이창구 선임의 스타일은 야구가 유행하는 해는 야구 시장에서 뭔가 기회를 찾을 거고 축구가 유행하는 해는 축구 시장에 뭔가 기회를 찾고 또 농구가 유행하는 해는 농구에서 뭔가 기회를 찾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건 야구밖에 없기 때문에 야구에 최선을 다하다가 야구가 주목받는 해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구나 농구가 주목받아서 야구가 주목받지 못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거고요. 예. 네, 다만 야구 시장이 달아올랐을 때 캐치하고 그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한 건 야구를 오랫동안 해온 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가치 투자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 사실 상반기의 부진이 저를 괴롭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로 저희 투자를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언제나 20대 후반에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앞으로 40년 혹은 50년간 평생 투자로 살 걸 알고 있었고 그 지난 10년간의 시간이 제가 어떠한 투자지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에게 맞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는 잘 플레이할 수 있는 거고 현재의 시장은 사실 당연히 방어해야 되는 시기, 인내해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내해야 되는 시장 내에서도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그 기회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고 전략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스스로 누구인지 정해야 하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떠한 투자자인가, 예. 내가 이 시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참 진짜. 네, 예. 이게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꼭 언급드리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올해 제일 중요한 게 유가였고 그래서 유가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전쟁이 기폭제가 돼서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던 전쟁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프간 전쟁. 예. 그러니까 9.11 테러가 발생하고 아프간 전쟁으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테러 전에 23불이던 유가가 2008년 7월 146불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7배 가량 올랐는데 물론 네. 그때는 중국에 대단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보면 어느 정도 수요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친환경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섹터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겠지만 이번에 전쟁 침공 전에 92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그 아프간 전쟁이랑 좀 오버랩 시켜서 막 7배 오른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수치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만큼 산업에 조금 무게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향후에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사실 궁금하는 거는 지금 주목하는 섹터에서 이들의 전개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게 정량적으로 단순히 가격이 어느 밴드다, 어디까지 갈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정성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자본주의 논리보다는 외교안보 논리가 더 강하니까 사실 그러한 논리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언제 끝날 거냐 이걸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프간 전쟁을 끝나는데 많이 기여를 해줬던 회사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번에도 그 회사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창구입니다. 예. 아, 참 사실 제가 많은 이제 경제 방송이 있겠지만 이런 하락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토론 방송은 제가 없을 거라 봅니다. 유일할 겁니다. 유일한 네, 방송이다. 생각에 저희 유일할 3프로 TV 겁니다. 정말. 네. 왜냐면 부담스럽잖아요, 되게. 예, 그리고 여기 나와주신 뭐 최파구님과 뭐 이창구 선임 매니저는 진짜 승부사야, 승부사. 이런 시기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정말 최고의 승부사가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오늘 30분에 제가 종을 쳐야 되는데 1분 지났습니다. 네. 예, 근데 마지막 이 질문은 꼭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잠깐 놔두고 저희 시장은 일단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만 먼저 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괜찮네요. 예, 지금 현재 S&P 0.1% 상승, 다우는 0.1% 하락, 나스닥은 0.6% 상승. 그래도 뭐 지금 예, 괜찮은 상황이고요. 자, 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 진짜 뭐 어제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 좀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자, 오늘 빅테크 중심으로, 예, 테크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가 빠졌네요, 많이. 네, 실적 발표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한번 맵 한번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냥 오늘은 이렇다. 예, 어제 이 정도. 하락에 대한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가 특별히 그러니까요. 특징이 두드러진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3분밖에 지나지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종을 음. 제가 준비할까요? 종 한번 치고 네. 치시죠. 다들 종소리를 너무 원하셔서 예, 한번 예. 쳐주세요. 박종철 제가 치라고요? 박종철의 종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이 많으셔서 예, 종 종소리 치겠습니다. 한번, 네.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 맑은 소리를 원하는 분들이 또 예. 있어요. 이걸 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예. 네. 이게 상승하고 나서 종 칠까봐 그냥. 예, 그게 나은 것 좋네요. 같아요. 네. 예. 오늘 또 힘을 좀 실어주는 종소리였습니다. 예. 맑은 종소리. 서비스나우가 10% 빠졌습니다, 지금. 진짜. 아이고, 진짜 그만 좀 빠지자. 예. 네,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드리고, 자, 오늘 이제 토론은 마지막 이제 마무리 할 텐데요.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투자의 어떤 첫 시작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다시 좀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미국 주식 좋다니까 샀는데, 이제 좀 제대로 좀 배우고 싶고, 지금이 위기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 나가면 될까? 첫 발걸음을.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예, 네. 먼저 갈까요? 예.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 위기는 위기고 기회는 기회다. 위기는 위기고 기회는 기회다. 위기가 어떻게 기회입니까? 예. 위기는 위기지. 위기를 거꾸로 해보세요. 예? 위기를 거꾸로 해보세요. 기위. 아무 말도 아닙니다. 예. 센스가 많이 늘었어요, 창구님. 야, 그러니까- 방송쟁이 다 됐어요. 네. 이제.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관용과 포용의 박자에선 역사적 발전이 분열과 냉전의 박자에선 역사적 후퇴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는 역사적 후퇴의 박자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 투자를 하시든 포지션을 늘리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베팅 룰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피한 상황이시라면 손절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일 정도로 예. 제가 이렇게 농담을 드리긴 했지만 진짜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시기일 것 같고요. 네. 너무 다 가지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기다려서 이 종목도 플러스 될 때 수익 실현하고 잘 또 새로운 포지션도 수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은 확률 통계 게임이거든요. 예. 이 확률 통계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오는 주식 투자처의 나의 선택이 100%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 판단력이 매일 흐려지고. 주식 시장을 보는데 그렇죠. 저희라고 이거 떨어질 거야 생각하고 매수하겠습니까? 예. 저희 역시도 확률 통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쪼록 힘든 시장 상반기 동안 보내고 계실 텐데 네. 생존하시면 분명히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생존하시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 항상 막연한 희망보다는 확률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네, 한 템포 쉬었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나중에 시작하셔라. 예, 알겠습니다. 최파고님 또 드릴 네. 말씀이 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조언은 조금 다른 관점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존경한 투자자는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가치 투자 대가들인 뭐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머거 같은 인물들이고 그분들의 지혜를 통해 전 투자를 배워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경험 역시 그러했고 가치 투자를 대표하는 투자 중에 세스 클라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전 마진이라는 책을 1991년도에 썼는데 그분의 책이 절판되고 한 권에 $1,500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한 거네요. 네, 한 권의 야. 중고책이 가치 투자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가로 인정받은 인물이고요. 예. 그 세스 클라만이 가치 투자를 설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스웨터가 있는데 그 스웨터가 30%라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구매하는데 네.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이 30%라면 괴로워하는데 자기는 그 차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가치 투자자라면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대상자는 30% 할인할 때 즐거워야 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저는 아마도 만약 위기 구매에 찾아오게 되고 현재보다 대략 한 20% 정도의 지수 하락이나 가격 하락이 더 나오게 되면 비유하면 우리가 어떤 아울렛에 들어갔는데 그 아울렛에 갑자기 방송을 하는 거죠. 오늘 특별 세일이라서 브랜드 구분 없이 모든 브랜드 다 70% 할인하겠습니다. 막 외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사고 싶은 물건을 향해 달려가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투자자로 삭습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가장 원하는 물건이 뭔지 모르게 될 거예요. 야, 그러면 오늘 뭐 70% 할인해봤자 내가 예. 살 수 있는 물건 없을 거거든요. 저라면 그러네요. 물론 LMS 매장으로 달려가겠지만 예. 투자 시장에서 과연 LMS 그리고 LMS 내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뭔지도 학습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투자자들이 초보자로 지금 해야 될 건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고 만약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최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네. 진짜. 최고의 기회, 최고의 위기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지만 예. 준비된 사람이 어쨌든 그 위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울렛 멋있는 얘기 해줬습니다. 정말. 예, 이창호 매니저님 네. 예. 좀 전에 아울렛 말씀 예. 주신 건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왜 주식시장의 하락은 이렇게 두렵냐면 다들 이게 너무 꽉 차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너무 꽉 찼던가 뭔가 이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저 역시도 이제 하락을 하고 아울렛에 들어왔다고 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명품 매장으로 달려가든가 네. 아니면 앞으로 유행할 브랜드를 달려가든가. 아. 이를테면 뭐 아미 같은 예.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예. 한창 유행했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에 유행할 브랜드를 찾는 쪽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정말 이창구 매니저님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아, 진짜 왜냐면 저는 사실 이게 진짜 둘 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트렌드를 따라가서 앞으로 좀 그 안에서 뭔가 최대한 어떤 이유를 끌어내는 그런 투자 스타일이시고 정말 그 아까 이 아울렛 공부를 해가지고 뭐랄까요 정말 어찌 보면 좀 워런 버핏과 같은 이러한 또 투자 스타일 하여튼 뭐 부럽습니다. 말도 잘하시고 두 분 다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최고의 진행자세요. 아닙니다. 네. 아이 참. 자 오늘 10시 40분입니다 벌써. 야, 시간이 또 1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자 오늘 시장은요 여기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투자 특별 토론 하반기에 대해서 또는 저희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리밸런싱을 해야 될까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떤 전망을 또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셨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은개미 누님 도쿄에서 은개미 누님이 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애나 누님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기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에 딱 두 분입니다 여기. 그리고 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가 될 때마다 제가 이런 자리 제가 멱살 잡고 또 같이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창구 매니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창구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저 역시 이 자리에 앉아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창구 선임과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 가장 즐거워하고요. 정말, 네, 저 역시 투자 시장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건 늘 즐거운 일입니다. 네, 그 생각이 저와 다르다면 더 즐거운 것 같고 오늘도 정말 즐겁게 많이 배운 것 같고 마음 전해준 구독자분들 덕분에 더 즐겁게 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에 참여하면서 어차피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매번 최고의 대응을 하고 매번
매번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건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좌충우돌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위대한 투자자들 역시도 좌충우돌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조언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네. 또 반면에 또 현재 시장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투자자 역시도 시장의 변화에 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언제나 제가 경험한 투자 시장 또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루들의 시엔 언제나 다리 차면 길고 또 다리 비면 다시 채워진다. 언제나 순환과 사이클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네. 시장 역시도 물론 극단적인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위기를 지나서 또 기회의 영역 또는 회복의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서 리스크 관리도 하되 기회도 같이 찾는 유연함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의 화장실 얘기를 들으면서 미래에셋에 화장실 인덱스가 있습니다. 꽉 차 있으면 바닥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글로벌 라이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star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star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